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강희제, 청나라 중흥기, 강건성세를 열다. 총 2부작 중 제2부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685년 첫 봄날, 자금성 문현각에 붉은 석양이 비쳐들었다. 강희제는 32살의 나이로 이미 3번의 난을 평정하고 대만을 수복한 군주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무력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문치로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자금성의 지붕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칼로 얻은 강산이지만 붓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의 손에는 한족 학자들이 올린 상소문이 들려 있었고 그 내용은 과거 제도의 전면, 개혁과 한족 인재의 적극 등용을 건의하는 것이었다. 강희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주족만으로는 이 광대한 제국을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다. 1685년 3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 자금성 강령전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희제가 직접 주재하는 천문역법 대논쟁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한쪽에는 예수의 선교사 페르비스트와 그의 동료들이 서양식 천문기구를 가지고 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족 천문학자 남회인과 그의 제자들이 전통적인 중국 역법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강희제는 높은 자리에 앉아 두 진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늘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 하늘의 이치는 분명하니 진리는 오직 하나일 뿐이다. 그 진리를 찾는 것이 짐의 목적이다. 페르비스트가 먼저 나섰다.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서양 천문학의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폐하, 하늘의 별들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기구로 일식과 월식의 시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남회인이 반박했다. 그대들의 방법이 정밀할지는 몰라도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혜를 무시할 수는 없어. 강희제는 손을 들어 논쟁을 멈추게 했다. 말로만 해서는 알 수 없다. 직접 실험으로 증명해 보이라. 다음 날 일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두 진영은 각자의 방법으로 일식의 정확한 시각을 예측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페르비스트의 계산이 정확히 들어맞았고 전통 역법은 약간의 오차를 보였다. 강희제는 이 결과를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양 학문을 배척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동시에 중국 전통 학문의 가치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해 여름, 강희제는 한림원의 학사들을 불러 모았다. 30명이 넘는 한족과 만주족 학자들이 문현각에 모여들었다. 강희제가 입을 열었다. 짐이 오늘 그대들을 부른 이유는 중대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천하를 다스림은 인재를 얻음에 있고 인재를 양성함은 반드시 학교로 말미암아야 한다. 그러나 학문의 기초는 문자에 있다. 우리 청나라가 천하를 얻은 지 4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 제대로 된 자전이 없다.
이는 짐의 부끄러움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자들의 반응을 살폈다. 이제부터 강의자전을 편찬하고자 한다. 한자의 음과 뜻을 바로잡아 만세에 전할 것이다. 학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는 전례 없는 대사업이었다. 한림원 학사 고사동이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다. 폐하의 뜻이 지극히 높으시나 이 일은 수십 년이 걸릴 대업입니다. 신등이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강희제는 온화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짐이 그대들을 믿기에 이 일을 맡기는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히 하라. 문자는 경세재민의 근본이니 그 뜻을 바로잡아 후세에 전해야 한다. 1686년 봄, 자전 편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문현각은 학자들의 연구실로 변모했다. 사방의 책장에는 수많은 고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넓은 책상 위에는 종이와 붓이 널려 있었다. 고사동을 총편찬관으로 하여 30여 명의 학자들이 인원을 나누어 작업에 착수했다. 한 글자를 정리하는데도 여러 문헌을 대조하고 논쟁을 거쳐야 했다. 어느 날 학자들이 한 글자의 뜻을 놓고 격렬히 다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강희제가 직접 문현각을 찾아왔다.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러운가? 고사동이 황급히 절을 올렸다. 죄송하옵니다, 폐하. 이 글자의 본래 뜻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강희제는 책상 위의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여러 설이 있으면 모두 기록하되 가장 합당한 것을 주석으로 택하라. 학문은 독단이 아니라 포용이다. 그의 말에 학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강희제는 자주 문현각을 찾아와 편찬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때로는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자들은 황제가 이토록 학문에 열정을 가진 것에 감동했고, 더욱 신중하게 작업에 임했다. 그해 가을, 강희제는 남방 순시를 떠났다. 황하 유역의 치수 사업을 점검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함이었다. 행렬이 하남성에 이르렀을 때 황하의 물줄기가 범람하여 수많은 농토가 물에 잠긴 참상을 목격했다. 강희제는 말에서 내려 제방 위를 걸으며 지방 관리들에게 물었다. 이 제방은 언제 보수한 것인가? 하남 순무가 떨며 대답했다. 3년 전에 보수했사옵니다. 3년 만에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제방 공사에 쓴 은자는 어디로 갔는가? 순무는 땀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강희제의 얼굴이 굳어졌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관리들이 배를 채우는구나. 즉시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그는 호부에 명하여 황하치수의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수리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제방을 완전히 개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듬해 봄까지 계속된 치수 공사로 황하 유역의 재해가 크게 줄어들었고 백성들은 황제의 은덕을 칭송했다. 1687년 여름, 북경성 안팎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북쪽 몽골 초원에서 준가르부의 새로운 지도자 갈단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갈단은 티베트 불교의 승려 출신으로 정치적 야망과 군사적 재능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준가르 부족들을 통합하고 강력한 기마군단을 조직하여
몽골 초원의 패권을 장악하려 했다. 병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읽던 강희제는 미간을 찌푸렸다. 갈단이라. 이자가 문제가 되겠구나. 옆에 서 있던 대학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은 우리와 직접적인 충돌은 없사옵니다. 다만 내몽골의 여러 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강희제는 지도를 펼쳤다. 준가르의 위치와 세력 범위가 표시되어 있었다. 지금 당장은 위협이 아닐지 몰라도 이자를 방치하면 언젠가 큰 화근이 될 것이다. 내몽골의 부족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변경의 방비를 철저히 하라. 1688년 가을, 예상치 못한 재난이 북경을 강타했다. 지진이었다. 어느 날 밤, 땅이 흔들리고 건물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성안을 뒤덮었다. 자금성의 여러 전각도 피해를 입었고 백성들의 집은 수없이 무너졌다. 강희제는 즉시 구호 명령을 내렸다. 이재민들을 위해 곡식 창고를 열고 천막을 제공하라. 부상자는 태의원에서 치료하고 사망자 가족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라. 그는 직접 피해 지역을 돌아보며 백성들을 위로했다. 무너진 집터 앞에서 울고 있는 노파를 보고 강희제가 다가갔다. 노모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노파는 황제인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렸다. 집이 무너져 손자가 깔렸어요. 겨우 구해냈는데. 강희제는 측근에게 명했다. 이 집안에 특별히 은자를 하사하고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라. 지진의 피해가 복구되는 데는 석 달이 걸렸다. 강희제는 이 기간 동안 정무를 최소화하고 재해 복구에 전력을 쏟았다. 1689년 여름,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북방에서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넘어 남하하며 청나라의 영토를 침범하고 있었다. 강희제는 대규모 군대를 북방으로 파견하는 동시에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다. 그해 9월 네르친스크에서 청나라와 러시아의 역사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청나라 대표단에는 놀랍게도 예수의 선교사들이 통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선교사들이 양측의 의사소통을 도왔다. 강희제는 북경에서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지시를 내렸다. 우리의 영토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평화적 해결이 전쟁보다 낫다.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하라. 협상은 한 달 넘게 계속되었고 마침내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청나라가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평등 조약이었다. 조약문은 만주어, 러시아어, 라틴어 세 가지 언어로 작성되었다. 강희제는 조약문을 읽으며 생각했다. 세상이 넓구나. 중국만이 천하의 전부가 아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도 대등하게 교섭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1690년 초 북경의 거리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시장에는 상인들의 외치는 소리가 넘쳐났고 학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조정의 분위기는 달랐다. 서북 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계속 들려왔기 때문이다. 갈단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외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복속시키고 내몽골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부상서가 급히 강희제를 아련했다.
폐하, 갈단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 내몽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력은 약 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강희제는 즉시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갈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는 몽골 전체를 통일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내몽골을 장악하면 우리 변경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강희제는 결단을 내렸다. 갈단을 막아야 한다. 군대를 동원하라. 그해 여름, 청나라 군대와 갈단의 준까르군이 마침내 충돌했다. 울란부통 초원에서 벌어진 첫 전투였다. 갈단의 기마부대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였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청군의 측면을 공격하고 후퇴하기를 반복했다. 청군 지휘관들은 이런 전술에 당황했다. 적들이 정면 대결을 피하고 계속 도망칩니다. 강희제는 직접 전선을 시찰하기 위해 북경을 떠났다. 그는 군막에 들어서자마자 지도를 펼치고 전황을 분석했다. 적은 빠르지만 우리는 견고하다. 서두르지 말고 인내로 승리하라. 화포를 앞세워 그들의 기동을 제한하고 보병으로 중앙을 지키며 기병으로 측면을 보호하라. 새로운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청군은 방어 진영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화포로 준까르 기병의 접근을 막았다. 갈단의 군대는 큰 손실을 입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갈단은 몽골 초원 깊숙이 물러나 재정비를 시작했다. 1691년 봄, 강희제는 내몽골의 여러 부족장들을 다롄성에 불러 모았다. 그이는 몽골 부족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갈단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다. 수십 명의 부족장들이 말을 타고 다롄성으로 모여들었다. 강희제는 그들을 성대하게 환영했다. 그대들은 모두 짐의 신하이자 형제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다. 갈단은 몽골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다. 함께 그를 막아야 한다. 부족장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다. 대왕제시여, 우리는 폐하를 믿습니다. 그러나 갈단은 강합니다. 그와 싸우면 우리 부족이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강희제는 단호하게 말했다. 짐이 그대들을 보호할 것이다. 갈단에게 항복하면 잠깐의 평화를 얻을지 몰라도 결국 그의 노예가 될 뿐이다. 그러나 짐과 함께하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그는 각 부족에게 후한 선물과 자귀를 내렸다. 대부분의 부족장들이 강희제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갈단은 고립되어 갔다. 그해 가을, 북경으로 돌아온 강희제는 다시 내정에 집중했다. 자전 편찬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진행이 더디었다. 고사동이 보고를 올렸다. 폐하, 지금까지 3천여 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글자가 아직 수만 자입니다. 학자들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한 글자 한 글자에 모두 심혈을 기울여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강희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르지 말라. 완성도가 중요하다.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자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문연각을 찾아가 학자들을 격려했다. 그대들의 노고를 짐이 알고 있다. 이 일은 단순한 자전 편찬이 아니다. 우리 청나라의 문화적 업적이며 한족과 만주족이 함께 이룬 성과가 될 것이다.
1692년 여름, 자금성에 또 다른 불행이 닥쳤다. 천하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여름 날씨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천하전은 중요한 의식이 거행되는 곳이었고 많은 문화재와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강희제는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다. 물을 더 가져오라. 주변 전각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막아라. 환관들과 금의군들이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애썼다. 그러나 천하전 안에 있던 많은 물건들은 이미 재가 되어버렸다. 강희제는 불에 탄 전각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하늘이 짐에게 경고를 하시는구나. 더욱 조심하고 삼가야겠다. 그는 즉시 복구 공사를 명령했고 동시에 자금성 전역의 화재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물을 저장하는 큰 항아리들이 전각마다 배치되었고 야간 순찰이 강화되었다. 1693년 초 강희제의 여러 아들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아들은 이미 20살을 넘었고 다른 아들들도 10대에 접어들었다. 강희제는 아들들의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그는 최고의 스승들을 불러 아들들을 가르치게 했다. 만주어, 한문, 몽골어는 기본이었고 활쏘기와 말타기 같은 무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어느 날 강희제는 아들들을 불러 직접 시험을 보았다. 너희들은 황자로 태어났다. 의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책임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큰아들이 대답했다. 황하마마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강희제는 아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각자 성격이 달랐다. 어떤 아들은 학문을 좋아했고 어떤 아들은 무예에 뛰어났다. 그는 앞으로 이 아들들 중 누가 자신의 뒤를 이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1694년 여름, 갈단이 다시 움직였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군대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동맹을 구축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내몽골을 우회하여 직접 북경을 향해 진격하려는 것이었다. 정보를 입수한 강희제는 긴급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갈단이 미쳤구나. 감히 북경까지 넘보다니. 병부상서가 보고했다. 갈단의 군대는 이번에 약 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작년보다 병력이 증가했습니다. 강희제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 짐이 직접 나가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갈단을 격파하여 변경의 평화를 확보할 것이다. 조정의 대신들이 놀라 만류했다. 폐하께서 직접 나가시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강희제는 손을 저었다. 짐이 나가지 않으면 장병들의 사기가 오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짐도 전장에서 자란 사람이다. 1695년 봄, 강희제는 대군을 이끌고 북경을 출발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줄지어 행군하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강희제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선두에 섰다. 그의 나이 42, 여전히 정정했다. 행군은 한 달이 넘게 계속되었다. 초원의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밤에는 뼈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엄습했다. 강희제는 병사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천막에서 잤다.
병사들은 황제가 자신들과 고생을 함께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어느 날 저녁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다. 황상께서 저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행군 중에 강희제는 수시로 정찰병들의 보고를 받았다. 갈단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마침내 양측 군대가 파오터오산 근처에서 마주쳤다. 1696년 5월 역사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강희제는 높은 언덕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전체 전황을 지휘했다. 중군은 중앙을 지키고 좌우익은 측면을 포위하라. 화포대는 적의 중심부를 집중 공격하라. 북소리와 함께 전투가 시작되었다. 갈단의 기병들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청군의 대응이 달랐다. 화포가 일제히 발사되며 준까르 기병의 대열을 흔들었다. 말들이 놀라 뛰어오르고 기병들이 낙마했다. 청군 보병들은 견고한 방어 진영을 유지하며 버텼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강희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전황을 지켜보며 명령을 내렸다. 해가 저물 무렵 갈단의 군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청군의 좌우익이 측면을 포위하면서 준가르군은 퇴로를 잃었다. 지금이다. 전군 돌격하라. 강희제의 명령이 떨어지자 청군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갈단의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갈단 자신도 겨우 수백 명의 친위대만 데리고 서쪽으로 달아났다. 전투가 끝난 후 강희제는 전장을 돌아보았다. 수많은 시체들이 들판을 뒤덮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전쟁은 승리해도 기쁘지 않다. 이 모든 목숨들이 아깝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갈단을 막지 못했다면 더 큰 재앙이 왔을 것이다. 승전 소식이 북경에 전해지자 조정과 백성들은 환호했다. 강희제가 친정하여 갈단을 대파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황제의 위엄에 감탄했다. 그러나 강희제는 서둘러 북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몽골 초원에 남아 후속 조치를 지휘했다. 갈단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697년 초 갈단의 행방이 묘연했다. 그는 극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외몽골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청군은 계속 추격했지만 광활한 초원에서 그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갈단의 세력은 이미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 그를 따르던 부족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식량과 물자도 바닥났다. 1697년 4월의 어느 날 갈단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그는 텅 빈 천막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 몽골 초원을 호령하던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초라한 패잔병이 되어버렸다. 내 꿈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는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갈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강희제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갈단은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러나 야망이 지나쳤다. 분수를 알았더라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 것을. 갈단의 시신은 북경으로 옮겨져 확인되었다. 준가르의 위협은 이로써 일단락되었다.
1698년 여름, 북경은 평화를 되찾았다. 강희제는 전쟁의 피로를 풀고 다시 문치에 집중했다. 그는 자전 편찬 작업장을 찾아가 학자들을 격려했다. 전쟁으로 몇 년을 허비했구나. 이제는 학문과 문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고사동이 보고했다. 폐하, 지금까지 만자가 넘는 글자를 정리했습니다. 전체의 절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강희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다. 계속 정진하라. 이 자전이 완성되면 우리 청나라의 문화적 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그해 가을, 강희제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바로 피서산장 건설이었다. 북경의 무더운 여름을 피하면서도 정사를 돌볼 수 있는 별궁이 필요했다. 그는 열하를 건설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북경에서 가깝고 기후도 시원하다. 또한 몽골 부족들과 가까워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도 유리하다. 1699년 봄, 열하에서 피서산장 건설이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인부들이 동원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장인들이 모여들었다. 강희제는 직접 설계에 참여했다. 이곳은 단순한 별궁이 아니다. 만주족, 한족, 몽골 쪽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산장은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궁전의 위엄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호수와 정원, 전각과 사찰이 조화롭게 배치되었다. 공사는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되었다. 강희제는 자주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서두르지 말고 견고하게 지어라. 100년, 10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건축물을 만들어야 한다. 1700년 겨울, 강희제는 47의 나이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정정했지만 점차 노년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고민은 후계자 문제였다. 그에게는 24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중 여럿이 충분히 성장해 있었다. 강희제는 4명의 황후와 3명의 황귀비, 3명의 귀비 등 모두 합쳐 64명의 후비를 두었다. 아들만 35명, 딸 20명으로 모두 55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이 중 아들 11명은 영유아기에 요절하여 성장한 아들은 24명이다. 어느 날 밤 강희제는 홀로 서재에 앉아 아들들에 대해 생각했다. 큰아들은 성실하지만 다소 우유부단하다. 넷째 아들은 영리하고 결단력이 있지만 야심이 지나치다. 여덟째 아들은 인망이 있지만 정치적 감각이 부족하다. 각 아들마다 장단점이 있었다.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더 지켜보자. 시간이 답을 줄 것이다. 1701년 봄, 북경에 흥미로운 소문이 돌았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새로운 과학 기구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다. 강희제는 이들을 궁으로 불렀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것은 망원경, 시계, 그리고 여러 수학 기구들이었다. 강희제는 이들 기구를 직접 만져보고 작동 원리를 물었다. 이 망원경으로 먼 곳을 볼 수 있다고 하는가? 선교사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폐하. 수십 리 밖의 물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강희제는 망원경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있는 건물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놀랍구나. 서양의 학문이 이렇게 발전했단 말인가. 그는 선교사들에게 이들 학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선교사들은 기뻐하며 받아들였다. 강희제는 매일 한두 시간씩 서양 과학을 공부했다. 기하학, 천문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배웠다. 조정의 대신들은 황제가 이단의 학문을 배우는 것을 우려했지만 강희제는 개의치 않았다. 학문의 동서가 따로 있는가? 유익한 것은 모두 배워야 한다. 1702년 가을, 강희제는 또다시 남방 순시를 떠났다. 이번에는 특별히 강남 지역의 학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강남은 중국 문화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강희제는 소주와 항주 등지를 돌며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했다. 한 늙은 학자가 강희제를 아련했다. 폐하 씨는 평생 학문에만 매진했을 뿐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강희제는 온화하게 웃었다. 짐이 그대의 학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정치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자전 편찬에 그대의 지혜를 보태주기 바란다. 학자는 망설이다가 결국 수락했다. 강희제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강희제는 강남의 많은 학자들을 북경으로 초빙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한족 지식인들을 청나라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조치였다. 1703년 여름, 열하의 피서산장이 대략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강희제는 직접 산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살폈다. 호수 위에 세워진 정자에 앉아 주변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곳에서라면 무더운 여름에도 정사를 편히 볼 수 있겠구나. 그는 산장에 36개의 경관을 조성하라고 명했다. 각 경관마다 이름을 짓고 시를 지었다. 강희제는 시를 짓는 것을 좋아했고 산장의 아름다운 풍경은 그에게 무궁한 영감을 주었다. 그해 가을, 그는 처음으로 산장에서 여름을 보냈다. 북경보다 훨씬 시원한 기후 속에서 강희제는 편안하게 정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몽골의 여러 부족장들을 산장으로 초대하여 친선을 도모했다. 부족장들은 산장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강희제의 환대에 감격했다. 1704년 봄,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자전 편찬의 총책임자였던 고사동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강희제는 직접 조문을 갔다. 그는 고사동의 영정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경은 평생을 학문에 바쳤구나. 짐의 가장 믿음직한 신하였다. 고사동의 죽음은 자전 편찬 작업에 큰 타격이었다. 그러나 강희제는 작업을 중단할 수 없었다. 그는 새로운 총편찬관을 임명하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했다. 고 학사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자전을 완성해야 한다. 학자들은 고사동을 추모하며 더욱 열심히 작업에 매진했다. 그해 여름까지 2만 자가 넘는 글자가 정리되었다. 전체 작업의 3분의 2가 완료된 것이다. 1705년 봄, 강희제는 52의 나이가 되었다. 그는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간혹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피로가 쉽게 오곤 했다. 태의원의 어이들이 진찰을 하고 약을 처방했다.
폐하께서는 과로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강희제는 쉴 수 없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자전 편찬을 완성해야 했고, 아들들의 교육을 감독해야 했으며, 제국의 정사를 돌봐야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은 쉴 때가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해 여름, 그는 다시 피서산장으로 향했다. 산장에서의 생활은 북경보다 여유로웠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정물을 보고, 저녁에는 서예를 즐겼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그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 1706년 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서양 선교사들과 관련된 의례 논쟁이었다. 바티칸에서 파견된 교황 특사가 북경에 도착하여 중국의 제사 의식과 공자 숭배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이다. 강희제는 이 문제로 특사를 만났다. 중국의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것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공자는 위대한 스승이지 신이 아니다. 그대들이 우리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교황 특사는 완강했다. 교황청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강희제는 화가 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강희제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중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선교사만 활동을 허가했다. 이는 서양과의 문화 교류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았다. 1706년 가을, 강희제는 또 다른 야심찬 사업을 시작했다. 바로 황여전람도 제작이었다. 이는 전국의 지형과 풍속을 상세히 기록한 지도집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강희제는 서양 선교사들의 측량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짐이 다스리는 강산의 전체 모습을 정확히 알고 싶다. 그래야 백성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 선교사들과 중국 관리들로 구성된 측량팀이 전국 각지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최신 측량 기구를 가지고 산과 강, 도시와 마을을 하나하나 측정하고 기록했다. 이 작업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측량팀들은 때로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어야 했고, 때로는 사막과 초원을 횡단해야 했다. 1707년 여름, 측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전 편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학자들은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다시 확인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했다. 강희제는 매주 문연각을 찾아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제 곧 완성되겠구나. 20여 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다. 새로 임명된 총편찬관이 보고했다. 폐하, 총 4만 7천여 자를 수록했습니다. 각 글자마다 음과 뜻, 용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강희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 학사가 이 모습을 봤다면 기뻐했을 것이다. 그해 가을, 드디어 강희자전이 완성되었다. 방대한 분량의 자전이 인쇄되어 나왔다. 강희제는 첫 번째 책을 손에 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이것이 우리 청나라의 문화적 업적이다.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다. 1708년 초, 황여전람도 제작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각지에서 보내온 측량 자료들이 북경에 모였고,
지도 제작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지도를 그렸다. 서양식 투영법과 중국 전통 회화 기법이 결합된 독특한 지도였다. 산과 강이 정확하게 표시되었고, 주요 도시와 도로가 명확히 그려졌다. 강희제는 제작 중인 지도들을 살펴보며 감탄했다. 이제야 우리 강산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구나. 그는 특별히 변경 지역의 지도에 관심을 가졌다. 몽골, 티베트, 신강 등 광활한 영토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다. 이 모든 땅이 우리 청나라의 영토다. 후손들이 이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1708년 여름, 강희제는 다시 피서산장으로 향했다. 산장의 건설도 거의 완료되어 이제는 온전한 별궁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산장의 정자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오배를 제거하고 3번의 난을 평정하고 대만을 수복하고 갈단을 격파했다. 그리고 자전을 편찬하고 지도를 제작했다. 50여 년의 통치 기간 동안 이룬 업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국을 안정시키고 후계자를 정해야 한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들들 사이에 미묘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1708년 9월 황여전람도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총 32폭으로 구성된 방대한 지도집이었다. 강희제는 완성된 지도를 펼쳐보았다. 동쪽의 바다에서 서쪽의 산맥까지, 북쪽의 초원에서 남쪽의 강까지 청나라의 전체 영토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제 비로소 짐의 강산을 완전히 알게 되었구나. 그는 감회에 젖어 오랫동안 지도를 바라보았다. 이 지도는 단순한 지리 정보의 집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희제가 평생 동안 확장하고 통합한 제국의 모습이었다. 그는 지도를 천천히 말았다. 이것을 후세에 전하라. 우리 조상이 이룬 강산이 이러함을 알게 하라. 그날 밤 강희제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문치의 기초가 완성되었다는 만족감이 그를 편안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들들 사이의 후계 다툼이 점차 격화될 것이고 그것이 그의 말년을 괴롭힐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1708년 10월 열하의 가을은 유난히도 쌀쌀했다. 오삼계의 난을 평정하고 대만을 수복한 지 벌써 20년, 몽골과 러시아를 굴복시키고 동북의 광활한 땅을 차지한 지도 10여 년이 지났건만 55세의 강희제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승리도 기쁨을 주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30년 동안 황태자로 키워온 둘째 아들 윤잉. 그가 과연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을 만한 인물인가? 강희제는 행궁의 창가에 서서 멀리 산맥을 바라보았다. 저 산들처럼 굳건하게 서 있을 줄 알았던 자신의 가족이 어느새 깊은 골짜기로 갈라지고 있었다. 폐하, 황태자께서 또다시 궁녀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내무부 대신 적소나가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강희제는 눈을 감았다. 이런 보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윤잉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또 그런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황태자께서는 폐하의 병환을 물으시면서도 그 눈빛이 적손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었다. 황태자가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는 것을. 강희제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윤잉을 2살 때부터 황태자로 책봉했다. 생모인 해인왕후가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강희제는 그 슬픔을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려 했다. 최고의 스승을 붙이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윤잉을 망쳤는지도 몰랐다. 30년 동안 황태자라는 자리는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언제 황제가 될지 모르는 불안,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신하들의 아첨과 감시. 이 모든 것이 윤잉의 마음을 병들게 했다. 황태자를 당장 불러들이도록 하라. 강희제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이틀 후 베이징에서 급히 달려온 윤잉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아버님, 소자를 부르셨습니까? 강희제는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느냐? 소자는 아무것도. 윤잉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희제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집어 던졌다. 이것들이 모두 무엇이냐? 궁녀를 구타하고 환관을 죽이고 형제들을 모함하고 이것이 짐이 30년 동안 가르친 황태자의 모습이냐? 윤잉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님, 소자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30년입니다, 아버님. 30년 동안 소자는 황태자였지만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언제 폐위될지, 언제 모함당할지, 언제 동생들에게 밀려날지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강희제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짐을 저주했느냐? 짐이 빨리 죽기를 바랐느냐? 아니옵니다. 결코 그런 뜻이. 거짓말 마라. 강희제가 소리쳤다. 내 눈빛을 짐이 모를 줄 아느냐? 짐이 병들 때마다 네가 보이던 그 기대에 찬 눈빛을. 윤잉은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어쩌면 아버지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그날 밤 강희제는 모든 황자들과 대신들을 소집했다. 양심전에 모인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술렁거렸다. 강희제가 용상에 앉자 정막이 흘렀다. 짐이 오늘 여러분을 부른 것은. 강희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른 평생을 살면서 전쟁터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황제가 아들 때문에 신하들 앞에서 우는 것이었다. 짐이 황태자 윤잉을 폐위한다. 전각 안이 술렁거렸다. 황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기뻐하는 표정을, 누군가는 두려워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30년 동안 짐이 가르치고 길렀지만 이 불효자는 짐을 해치려 했다. 더 이상 황태자의 자리에 둘 수 없다. 강희제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잉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환관들이 그를 부축해 나갔다. 강희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키운 후계자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대신들이 물러간 후 강희제는 홀로 전각에 남았다. 짐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는 중얼거렸다. 너무 일찍 태자로 책봉한 것이 잘못이었나? 너무 많은 것을 주려 한 것이 잘못이었나?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709년 1월, 베이징의 겨울은 혹독했다. 황태자가 폐위된 지 석 달, 조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강희제는 새로운 황태자를 정하지 않았고, 이는 곧 모든 황자들에게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었다. 특히 여덟째 황자 윤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형님, 아버님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십니다. 윤사는 셋째 형 윤지를 찾아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그래, 들었다. 중풍 기운이 있으시다더군. 윤지가 대답했다. 우리가 효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님께서 대신들께 말씀을 전하셔서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사의 제안은 그럴듯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윤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대신들을 규합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여러 대신들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다. 형님께서 황태자가 되셔야 합니다. 호부상서 완보가 윤사에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현명하고 인자한 분을 찾고 계십니다. 형님이야말로 그런 분이십니다. 윤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다만 아버님을 섬기고 형님들을 공경할 뿐입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대신들의 마음을 샀다. 윤사는 현명한 왕자라는 평판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희제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1709년 3월, 강희제는 갑자기 모든 황자들을 소집했다. 윤사, 앞으로 나오너라. 강희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앞으로 나갔다. 예, 아버님. 내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짐이 모를 줄 아느냐? 강희제가 물었다. 소자는 다만 아버님의 건강을 걱정하여. 거짓말 마라. 강희제가 책상을 내리쳤다. 너는 대신들을 매수하고 형제들을 이간질하고 황태자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않느냐. 윤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님, 소자는 내가 간사한 술수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짐이 다 알고 있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인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권력을 탐하고 있지 않느냐. 강희제의 호통에 윤사는 무릎을 꿇었다. 지금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반성하라. 다시는 대신들을 함부로 만나지 마라. 윤사가 물러간 후 강희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둘째 아들은 폭력적이고 여덟째 아들은 음흉하다. 과연 누구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강희제는 패태자 윤잉의 처소를 찾았다. 윤잉은 폐위된 후 줄곧 연금되어 있었다. 강희제가 들어서자 윤잉은 놀라서 엎드렸다. 아버님,
일어나 앉거라. 강희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미, 너를 너무 일찍 태자로 삼은 것이 잘못이었구나. 강희제가 말했다. 윤잉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소자가 아버님의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아니다. 짐이 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다. 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었다. 강희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짐은 너 말고는 믿을 아들이 없구나. 다른 아들들은 모두 권력만 탐하고 있다. 1710년 1월, 조정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강희제가 윤잉을 다시 황태자로 복위시킨 것이었다. 폐하, 이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일입니다. 대학사 이광지가 아뢰었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짐이 이미 결정했다. 강희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잉은 짐의 아들이고 해황 후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강희제는 신복 대신들에게 은밀히 말했다. 이것은 임시 조치일 뿐이다. 짐이 다른 아들들을 더 지켜볼 것이다. 황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윤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형님, 이건 너무합니다. 윤사는 셋째 형 윤지를 찾아와 말했다. 둘째 형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태자가 되다니. 조용히 하라. 윤지가 말했다. 아버님의 결정을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손 놓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둘째 형이 황제가 되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윤사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윤지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윤사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을 따르는 대신들과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윤잉을 다시 끌어내릴 방법을 모색했다. 1711년 여름, 열하 행궁에서 사냥 대회가 열렸다. 강희제는 황자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직접 주관했다. 오늘은 너희들의 실력을 보겠다. 강희제가 말했다. 황자들은 각자 말을 타고 사냥터로 향했다. 윤잉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활을 쏘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말을 맞힐 뻔했다. 조심하시오, 태자 전하. 누군가 소리쳤다. 강희제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다. 반면 넷째 아들 윤지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는 화려하게 나서지 않았지만 꾸준히 사냥감을 잡았다. 14째 아들 윤제는 용맹하게 큰 사슴을 잡아 아버지께 바쳤다. 아버님, 소자가 잡았습니다. 윤제는 열정적이었다. 강희제는 막내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래, 잘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들들이 사냥감을 잡는데 열중하는 것처럼 황태자 자리를 놓고 서로를 사냥하고 있지 않은가. 그날 밤 연회에서 강희제는 술을 많이 마셨다. 강희제는 신하들에게 혼란스러운 말을 했다. 짐이 80여 년을 살았지만 그가 중얼거렸다. 좌우의 신하들이 놀라서 바라보았다.
폐하, 아직 58세이십니다. 강희제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58이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80이 넘은 것 같구나. 그는 아들들을 둘러보았다. 각자의 눈빛에서 욕망과 야망을 읽을 수 있었다. 너희들은 짐이 언제 죽기를 바라느냐? 강희제가 갑자기 물었다. 황자들은 모두 놀라서 엎드렸다. 아버님, 그런 말씀을 어찌. 일어나라. 강희제가 손을 저었다. 짐은 아직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그리 쉽게 주지 않을 것이다. 1711년 겨울, 유닝은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취한 상태에서 강희제의 침전 근처를 배회하다가 경비병들과 충돌했다. 비켜라.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유닝이 소리쳤다. 태자 전하, 밤이 깊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경비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짐이 가고 싶은 곳에 가는데 내가 막느냐? 유닝은 칼을 빼들었다. 소동이 일자 강희제가 나왔다. 무슨 일이냐? 유닝은 비틀거리며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님. 소자는 아버님을 뵙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꼴이 무엇이냐? 강희제가 소리쳤다. 황태자가 취해서 칼을 휘두르다니. 소자가 황태자입니까? 유닝이 웃었다. 아버님은 언제든 소자를 폐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자는 무엇입니까? 황태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아버님의 인형입니까? 강희제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유닝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내가 정말 짐을 이토록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않습니다. 유닝이 무릎을 꿇었다. 다만 소자는 너무 지쳤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강희제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끌고 가라. 다시는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환관들이 유닝을 끌고 갔다. 강희제는 홀로 서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뿐이었다. 1712년 1월 새해가 밝았다. 강희제는 이제 59이었다. 그는 후계자 문제를 잠시 제쳐두고 국정개혁에 집중하기로 했다. 호부상서, 현재 인두세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강희제가 물었다. 폐하, 현재 제도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백성들이 숨기거나 도망갑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같은 세금을 내니 불공평합니다. 강희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다. 이제 바꿔야 한다. 1712년 2월 강희제는 역사적인 조서를 내렸다. 이제부터 인두세를 폐지하고 토지세에 포함시킨다. 사람이 많다고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땅이 많은 자가 더 많이 내야 한다. 이 조서는 조정을 뒤흔들었다. 폐하, 이는 천년의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대학사들이 반대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다. 강희제가 단호하게 말했다. 1000년 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지방 관리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반발하는 자는 파직하겠다.
강희제의 결정은 확고했다. 이 개혁은 점차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백성들은 기뻐했다. 황제 폐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한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아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니. 하지만 지주들과 부유한 관리들은 불만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폐하께서 너무 급진적이십니다. 일부 대신들이 수군거렸다. 강희제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 그는 직접 지방을 순시하며 개혁을 독려했다. 1713년 봄, 강희제는 산둥성을 방문했다. 백성들의 생활이 어떠한가? 그가 지방 관리에게 물었다. 폐하의 은혜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인두세가 없어지니 사람들이 숨지 않고 호적에 올립니다. 좋다.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는 관리가 있다면 즉시 보고하라. 강희제는 여러 마을을 돌아보았다. 한 마을에서 노인이 그를 알아보고 무릎을 꿇었다. 폐하, 소인의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여 인두세를 내지 못해 호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희제는 노인을 일으켜 세웠다. 짐이 황제가 된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다. 이것이 짐의 의무다. 하지만 그날 밤 강희제는 갑자기 쓰러졌다. 중풍이었다. 수행하던 신하들이 급히 그를 부축했다. 폐하, 어이를 불러라. 혼란이 벌어졌다. 강희제는 의식을 잃었다. 이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지자 조정은 술렁거렸다. 폐하께서 위독하시다. 황자들은 각자의 반응을 보였다. 윤잉은 연금된 상태에서 소식을 들었다. 아버님. 그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윤사는 은밀히 자신의 측근들을 모았다. 이제 기회다. 하지만 넷째 윤지는 조용히 베이징을 떠나 산둥으로 향했다. 아버님을 뵈어야 한다. 그는 밤낮으로 말을 달렸다. 강희제가 의식을 회복한 것은 3일 후였다. 그의 침상 옆에는 윤진이 앉아 있었다. 넷째, 네가 왔구나. 강희제의 목소리는 약했다. 예, 아버님. 소자가 왔습니다. 윤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곧 나으실 것입니다. 강희제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윤진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었다. 너는 좋은 아들이구나. 강희제가 말했다. 다른 형제들은 어디 있느냐? 모두 베이징에 있습니다. 윤진이 대답했다. 강희제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렇겠지. 짐이 죽는지 사는지 확인하려고 급히 달려온 것은 너뿐이로구나. 아버님. 괜찮다. 강희제가 손을 저었다. 짐은 이미 알고 있다. 누가 짐을 진심으로 걱정하는지, 누가 그저 황위만 노리는지. 강희제는 한 달 동안 산둥에서 요양했다. 윤지는 그 한 달 동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약을 다리고 식사를 챙기고 밤새 간호했다. 넷째야, 너는 왜 베이징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강희제가 물었다.
다른 형제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아버님께서 여기 계신데 소자가 어찌 베이징에 있겠습니까? 윤진이 대답했다. 황위는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소자는 다만 아버님을 섬길 뿐입니다. 강희제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아들은 다른 형제들과 달랐다. 그는 권력을 쟁취하려 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오히려 신뢰할 만했다. 1713년 가을, 강희제는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정사를 볼 수는 있었다. 폐하, 서북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병부상서가 아래였다. 준가르의 새로운 지도자 준게이랍이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희제는 눈살을 찌푸렸다. 갈단의 조카라고 했지? 아, 그렇습니다. 그는 삼촌보다 더 교활하고 야심적이라고 합니다. 강희제는 한숨을 쉬었다. 짐이 젊었을 때는 직접 나가 싸웠지만 이제는 그럴 힘이 없구나. 폐하, 황자들 중 누군가를 보내심이 어떻겠습니까? 강희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가지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언젠가는 황자들 중 하나를 서북으로 보내 시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누가 황제가 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1714년 강희제는 다시 유닝을 폐위했다. 이번에는 영구이었다. 너는 짐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너 스스로 그것을 버렸다. 강희제가 말했다. 유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다. 이제 황태자는 없다. 짐이 죽을 때까지 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선언은 모든 황자들에게 기회이자 저주였다. 누구나 황제가 될 수 있었지만 누구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강희제가 원하는 것이었다. 아들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1715년 여름, 강희제는 열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피곤해졌다. 60이 넘은 나이에 50년 이상 황제로 살아온 피로가 몸에 쌓였다. 폐하, 손자 홍역이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환관이 아뢰었다. 들어오라 하라. 강희제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12살의 홍역이 들어와 공손히 절을 했다. 이 아이는 윤진의 아들이었다. 할아버님, 안녕하셨습니까? 아, 그래, 홍역아. 네가 왔구나. 강희제는 손자를 가까이 불렀다. 요즘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아, 예, 할아버님. 선생님께서 오늘은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역사? 한나라 무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무제는 흉노를 정벌하고 서역을 개척했습니다. 강희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제는 위대한 황제였지. 하지만 만년에는 실수를 많이 했다. 마녀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황태자마저 죽었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역이 물었다. 권력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강희제가 대답했다. 황제도 사람이고 사람은 늙으면 의심이 많아진다. 그 의심이 비극을 낳는 것이지. 강희제는 손자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영특하다.
만약 이 아이가 자라서 황제가 된다면 좋은 황제가 될지도 모른다. 홍녀가 할아버지가 너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마. 무엇입니까, 할아버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황제가 되는 것이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권력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 더 어렵다. 홍역은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 1716년 조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희제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황자들은 각자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윤사는 여전히 가장 많은 대신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는 넷째 윤진, 다섯째 윤기와 함께 팔연왕이라 불리며 세력을 키웠다. 형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황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윤기가 윤사에게 말했다. 조용히 하라. 윤사가 주위를 살폈다. 벽에도 귀가 있다. 한편 윤지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는 화려하게 나서지 않았지만 꾸준히 아버지를 섬기고 국정을 도왔다. 넷째 형은 참 이상합니다. 윤재가 말했다. 황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폐하 곁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넷째 형의 꾀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지만 사실은 가장 교활한 것이지.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윤지는 정말로 권력에 큰 욕심이 없었다. 그는 다만 아버지를 섬기고 자신의 의무를 다할 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강희제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1717년 봄, 서북에서 다시 급보가 왔다. 폐하, 준케이랍이 티베트를 침공했습니다. 강희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엇이라? 라싸가 위험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구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강희제는 지도를 펼쳤다. 티베트는 청나라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만약 준가르가 티베트를 차지한다면 서남 전체가 위협받을 것이다. 군대를 보내야 한다. 강희제가 결정했다. 하지만 누가 지휘할 것인가? 강희제는 황자들을 불러 모았다. 서북이 위급하다. 누가 짐을 위해 출정할 것인가? 황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다. 누가 나서느냐에 따라 아버지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소자가 가겠습니다. 14째 윤제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29이었고 가장 용맹했다. 강희제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네가 갈 수 있겠느냐? 소자는 아버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윤제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강희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좋다. 네가 가거라. 짐이 너를 부원대장군으로 임명한다. 조정이 술렁거렸다. 부원대장군은 매우 높은 직위였다. 이것은 황자에게 거의 주어지지 않는 권한이었다. 폐하,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신들이 말했다. 하지만 강희제는 이미 결심했다. 1718년 3월, 윤제는 베이징을 떠났다. 강희제는 직접 성밖까지 나가 배웅했다. 14째야, 짐의 황포를 내게 준다. 강희제는 자신이 입던 황색포를 벗어 아들에게 입혔다. 이것을 입고 가거라.
내가 가는 곳마다 짐이 함께 있을 것이다. 윤재는 무릎을 꿇고 황포를 받았다. 아버님, 소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강희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조심하거라.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윤재가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폐하께서 14째 황자에게 황포를 하사하셨다. 이것은 후계자 지명의 암시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 14째 황자가 가장 총애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희재는 누구에게도 명확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다만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1718년 여름, 윤재는 군대를 이끌고 서북으로 향했다. 그의 군대는 2만 명이었고 대부분은 만주족과 몽골족 기병이었다. 장군, 적의 정찰병이 나타났습니다. 부장이 보고했다. 잡아라.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윤재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는 젊고 용맹했지만 전쟁 경험은 부족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좋은 참모들이 있었다. 전하, 급히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노련한 장군 악종기가 조언했다. 티베트까지는 길이 멀고 험합니다. 병력을 보존하며 천천히 가야 합니다. 하지만 라싸가 위험하다. 윤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쳐서 도착하면 전투에서 질 것입니다. 천천히 가되 확실하게 준비하며 가야 합니다. 윤재는 악종기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쪽으로 향했다. 한편 베이징에서는 다른 황자들이 각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윤사는 윤재가 실패하기를 은밀히 바랐다. 14째가 실패하면 폐하께서 실망하실 것이다. 윤사가 측근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하지만 윤지는 다른 생각을 했다. 14째 동생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가 말했다. 나라를 위해서도 아버님을 위해서도 그가 성공해야 한다. 이것이 윤진과 다른 형제들의 차이였다.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 1719년 봄, 윤재의 군대는 마침내 티베트에 도착했다. 준가르 군대는 이미 라싸를 포위하고 있었다. 전하, 적은 약 15,000명입니다. 정찰병이 보고했다. 우리는 2만 명이다. 숫자는 우리가 많다. 윤재가 말했다. 하지만 적은 이미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공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악종기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포위를 풀고 그들을 평지로 유인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기병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윤재는 악종기의 계획을 따랐다. 그들은 먼저 적의 보급로를 끊었다. 그리고 작은 부대로 계속 괴롭혔다. 준가르 군대는 점차 초조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가서 싸워야 한다. 준가르 장군이 결정했다. 바로 윤재가 원하던 것이었다. 1719년 6월 라싸 북쪽 평원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윤재는 황색 포를 입고 선두에 섰다. 아버님께서 주신 황포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의 외침에 병사들의 사기가 치솟았다. 만세! 만세!
만만세. 전투는 치열했다. 준가르 군대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청나라 군대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다. 전하, 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장이 소리쳤다. 추격하라.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윤제가 명령했다. 전투는 대승으로 끝났다. 준가르 군대는 절반 이상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라싸는 해방되었다. 달라이 라마가 직접 윤제를 맞이했다. 장군께서 티베트를 구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는 모두 황제 폐하의 은덕입니다. 윤제가 대답했다. 승전보가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1720년 봄이었다. 강희제는 기뻐하며 조서를 내렸다. 14째 아들 윤제가 서북을 평정하고 티베트를 수복했다. 짐이 매우 기쁘다. 그를 승진시켜 무양군왕으로 봉한다. 조정은 축하 분위기였다. 하지만 다른 황자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14째가 큰 공을 세웠다. 윤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그가 황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님, 우리도 뭔가 해야 합니다. 윤기가 말했다.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 윤사가 대답했다. 너무 서두르면 의심받는다. 한편 윤지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님, 14째 동생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그래, 14째는 잘했다. 강희제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서북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14째 동생을 계속 그곳에 두실 겁니까? 그래야 할 것 같다. 적어도 몇 년은 더. 강희제의 결정은 의미심장했다. 14째를 서북에 두는 것은 그에게 더 많은 공을 세울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기도 했다. 1720년 여름, 강희제는 다시 건강이 악화되었다. 이번에는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밤마다 열이 났다. 폐하, 약을 드셔야 합니다. 어이가 말했다. 짐은 이제 약도 소용없다. 강희제가 쓸쓸하게 말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소용없지. 그는 점점 더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오배와 싸우던 일, 3번의 난을 평정하던 일, 갈단을 무찌르던 일. 그 모든 영광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짐이 평생을 천하를 다스리는 데 바쳤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평화도 지키지 못했구나. 그가 홀로 중얼거렸다. 1721년 가을, 강희제는 손자 홍역을 자주 불렀다. 이제 18이 된 홍역은 더욱 영특해졌다. 홍역아,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황제란 무엇이냐? 강희제가 물었다.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를 믿고 하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홍역이 대답했다. 좋은 답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황제는 강해야 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냉정해야 한다. 할아버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추셨습니다. 아니다. 강희제가 고개를 저었다. 짐도 많은 실수를 했다. 특히 자식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홍역아, 네가 만약 황제가 된다면 할아버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라.
소손이 황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겠느냐? 강희제가 말했다. 하늘의 뜻은 알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 강희제는 홍역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정치, 군사,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다루는 법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어렵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천하는 저절로 따라온다. 홍역은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1721년 겨울, 강희제는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68이었고 61년간 황제로 살았다. 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가 측근에게 말했다. 하지만 후계자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폐하, 서두르셔야 합니다. 대신들이 걱정했다. 만약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알고 있다. 강희제가 말했다. 하지만 짐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후보가 있었다. 14째 윤제는 용맹하고 군사적 재능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직선적이고 정치적 수완이 부족했다. 8째 윤사는 교활하고 대신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야망이 너무 노골적이었다. 4째 윤지는 조용하고 성실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제국을 다스릴 수 있을까? 짐은 확신할 수 없다. 강희제가 한숨을 쉬었다. 1722년 봄, 강희제는 마지막으로 열하로 향했다. 그는 이곳에서 평화를 찾고 싶었다. 폐하, 몸이 편찮으신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신하들이 만류했다. 짐은 여기 오고 싶다. 강희제가 말했다. 이곳에서 짐은 젊은 시절을 보냈다. 여기서 사냥하고 말을 타고 자유로웠지. 열하에서 그는 조용히 지냈다. 가끔 사냥을 나가고 책을 읽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님, 이곳은 참 좋습니다. 홍역이 말했다. 그렇지? 짐도 이곳을 사랑한다. 강희제가 미소 지었다. 언젠가 네가 황제가 되면 이곳을 잘 지켜주거라. 1722년 8월, 강희제는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그는 점점 더 피곤해졌다.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폐하, 약을 드셔야 합니다. 어이들이 애원했다. 됐다. 강희제가 손을 저었다. 이제 약도 소용없다. 11월, 강희제는 감기에 걸렸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점차 악화되었다. 12월이 되자 그는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 12월 20일, 강희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양심원에 누워 있었고 호흡이 가빠졌다. 황자들을 불러라. 그가 간신히 말했다. 환관들이 급히 황자들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14째 윤제는 서북에 있어서 올 수 없었다. 강희제는 모인 아들들을 보았다. 윤진, 윤사, 윤기, 그리고 다른 아들들. 너희들 모두 짐의 아들이다. 강희제의 목소리는 약했다. 짐은 8세의 황제가 되어 61년을 다스렸다.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했다.
아들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조용히 들어라. 강희제가 말을 이었다. 짐은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했다. 아버지로서 실격이었다. 하지만 황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짐이 죽은 후 너희는 서로 싸우지 마라. 형제가 서로 죽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 예, 아버님. 아들들이 대답했다. 짐의 뒤를 이을 사람은 강희제가 말하려 했지만 기침이 나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하지만 강희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폐하. 신하들이 소리쳤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1722년 12월 20일 강희제는 양심원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69세, 재위 61년이었다. 강희제가 세상을 떠나자 궁정은 혼란에 빠졌다. 유조는 어디 있는가? 대신들이 물었다. 롱커도가 나섰다. 그는 구호부 대신이었고 강희제의 측근이었다. 폐하께서 유조를 남기셨다. 그가 황색 비단에 쌓인 조서를 꺼냈다. 황사자 윤진에게 황위를 전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윤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럴 수가. 아버님께서는 넷째에게 조용히 하시오. 롱커도가 말했다. 이것이 선왕의 유조이시오. 윤지는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나갔다. 이것이 정말 아버님의 뜻입니까? 아, 그렇소. 롱커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선왕께서 신에게 직접 전하셨소. 역사가들은 나중에 이 유조의 진위를 두고 논쟁했다. 어떤 이는 롱커도가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진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윤지는 강희제의 넷째 아들이었다. 그는 45이었고 평생을 조용히 살아왔다. 화려하게 나서지 않았고 권력을 쟁취하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아버지의 신뢰를 얻었다. 형님들, 소제는 이 무거운 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진이 말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명하셨다면 따라야겠습니다. 윤사는 분노로 떨었다. 그는 수십 년을 준비했고 수많은 대신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이것은 사기다. 그가 소리쳤다. 아버님께서 그런 유조를 남기실 리 없다. 조용히 하시오. 롱커도가 엄하게 말했다. 선왕의 유조를 의심하는 것은 대역죄요. 궁정은 삽시간의 긴장에 휩싸였다. 군사들이 국문을 지켰고 황자들은 각자의 저택으로 돌려보내졌다. 윤지는 조심스럽게 황위에 올랐다. 그는 곧 옹정제가 되었다. 1722년 12월 27일 새로운 황제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옹정제는 태화전에 앉아 모든 대신들의 절을 받았다. 짐은 황고왕의 뜻을 받들어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가 선포했다. 짐은 부족하지만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천하를 잘 다스리겠다. 대신들은 일제히 절을 했다.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다. 정말로 강희제가 윤진을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강희제의 장례식은 1723년 1월에 거행되었다. 그의 관은 베이징에서 동릉까지 운구되었고 수만 명의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마지막 배웅을 했다. 폐하께서 가신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60년을 우리를 돌보셨는데 우리 같은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른 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새 황제도 선왕처럼 좋은 황제일까? 관은 천천히 동릉으로 향했다. 강희제는 조부 순치제와 할머니 효장황후가 묻힌 곳 근처에 안장되었다. 그의 무덤은 웅장했지만 화려하지 않았다. 그가 생전에 원했던 대로였다.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마라. 그가 유언에 남겼다. 짐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으니 죽어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장례식이 끝난 후 옹정제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아버님, 소자는 정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황제로서의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옹정제의 첫 번째 조치는 형제들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그는 윤사를 제일 먼저 처리했다. 8째는 오랫동안 당파를 만들어 조정을 어지럽혔다. 옹정제가 선포했다. 그를 베일러에서 강등하고 금종령을 내린다. 윤사는 자신의 저택에 갇혔다. 그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새 황제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14째 윤제는 서북에서 급히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형님이 황제가 되었다니.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께서 분명 나를 말 조심하시오. 옹정제가 차갑게 말했다. 선왕의 유조는 명확하시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오. 윤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는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옹정제는 강희제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보다 훨씬 엄격했다. 아버님께서는 너무 관대하셨다. 그가 대신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관료들이 부패하고 국고가 비었다. 짐은 이것을 바로잡겠다. 그는 곧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관료들의 부패를 조사하고 밀린 세금을 추징하고 국가 재정을 재건했다. 폐하는 너무 가혹하십니다. 일부 대신들이 불평했다. 아버님 시대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옹정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짐은 아버님의 관대함을 존경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강희제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옹정제는 점점 더 확고한 권력을 구축해 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님은 60년을 다스리시며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다. 그가 홀로 생각했다. 짐은 과연 그 업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
1724년 봄, 옹정제는 손자 홍역을 불렀다. 이제 21살이 된 홍역은 더욱 성숙해졌다. 홍역아, 내 할아버지께서는 너를 매우 사랑하셨다. 옹정제가 말했다. 그래서 짐도 너를 특별히 돌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홍역이 공손히 대답했다. 할아버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좋은 황제가 되는 것이 황제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옹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선왕의 지혜였다. 너도 그것을 명심하거라. 홍역은 깊이 절을 했다. 그는 언젠가 자신도 황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이다. 강희제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8세의 황제가 되어 69세에 세상을 떠났다. 61년의 재위는 중국 역사상 가장 길었다. 그동안 그는 3번의 난을 평정하고 준까르를 물리치고 타이완을 수복하고 러시아와 조약을 맺었다. 그는 청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실패는 가정이었다. 그는 아들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막지 못했다. 후계 다툼은 그의 생애 마지막 10여 년을 괴롭혔고 결국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의혹을 남겼다. 역사가들은 나중에 강희제를 성조인황제라고 불렀다. 인자하고 위대한 황제라는 뜻이었다. 그는 확실히 위대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고독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가족의 따뜻함을 누리지 못했다. 그의 아들들은 그를 황제로만 보았지 아버지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강희제가 남긴 유산은 거대했다. 그가 확립한 제국의 기틀은 다음 100여 년 동안 유지되었다. 그의 손자 걸룡제는 할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청나라를 더욱 번영하게 만들었다. 강희제, 옹정제, 걸룡제로 이어지는 3대의 통치 기간을 역사가들은 강건성세라고 불렀다. 134년에 걸친 이 시기는 청나라의 황금기였다. 하지만 모든 영광에는 그림자가 있다. 강희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표면의 화려함 뒤에는 부패와 갈등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청나라 쇠퇴의 씨앗이 되었다. 강희제는 자신의 무덤에 이런 비문을 남겼다. 짐은 평생을 천하를 위해 일했다.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고 한 번도 편히 쉬지 못했다. 짐이 한 모든 일이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짐은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강희제의 마지막 말이었다. 솔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조금은 슬펐다. 그는 황제였지만 또한 사람이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위대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다.